안녕하세요. 식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필대 독자 귀한 아들을 둔 부자가 있었다. 자식이 15살이 되자 부모는 좋은 혼처를 찾아 아들을 혼인시켰다.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던 부모는 혹시라도 어린 아들이 아내에게 빠져서 공부를 등한시할까 봐 걱정하여 아들 부부에게 한 달에 2번씩만 합방을 허락했다. 그 외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자고 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잠을 잤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중에 아들은 아내에게 정이 깊어져 아버지 몰래 아내를 불러내 정을 나누곤 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한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여 아들을 30리 밖에 있는 암자를 보내어 공부를 하도록 하였다. 그래 놓고서 한 달에 2번씩만 사람을 보내 데리고 와서 아내를 만나게 하는 것이었다. 아들은 절에 가서 공부하는데 아내가 보고 싶은 마음에 커져만 갔다. 어느 비 오는 깊은 밤에 아내가 생각난 아들은 절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왔다. 대문을 두드리는 대신 담을 넘어 아내의 방으로 간 아들은 흠칫 놀라고 말았다. 아내의 신발 옆에 웬 남자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게 아닌가. 들어가서 간부를 주기로 했으나 아들은 다시 살펴보니 그 신발은 자기의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들은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다. 그래, 아버지가 내 아내한테 마음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보낸 것이었구나. 아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빗속에 서 있다가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갈 곳이 없어지는 그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을에 있는 별을 찾아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는 집을 찾지 않았다. 그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 거기 신발이 있었으나 방 안에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혹시라도 외인이 며느리를 탐하여 침탈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아버지가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신발을 갖다 놓은 것이었다. 아들이 동족을 감출 것을 알게 된 집에서는 야단법석이 났다. 호랑이한테 물려간 것인지 어찌 된 것인지 통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리저리 아들을 찾아보았지만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몇 년이 흘러 포기할 지경이 되었을 때 먼 친척벌이 되는 건달이 부자를 찾아와서 자기가 나서서 도사를 찾아보겠노라고 자청했다. 부자는 그리 해주기만 하면 큰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3년 기약을 두고 부자의 아들을 찾아다니던 건달은 어느 날 길에서 제 조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하였으나 확인해 보니 조카가 아니고 가난한 떠돌이 총각이었다. 건달은 그 총각을 은밀히 불러서 자기 말대로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며 부자의 아들 노릇을 하라고 했다. 그 집에 관한 모든 내용을 세세히 가르쳐 주었으며 계속 연습하다 보니 그는 진짜 아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건달이 가짜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자 부자가 뛸 듯이 기뻐했다. 어느덧 10년, 이리저리 확인해 보았으나 자기 아들이 분명했다. 부자는 건달에게 큰 상을 주고 잔치를 열어주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부자의 며느리가 그 사람을 제 남편이 아니라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다. 시부모가 어르고 달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화가 난 부자가 가짜 아들에게 새 아내를 얻어주고 본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하였으나 며느리는 구박을 다 받아들일 뿐 흔들림이 없었다.
참 몰르리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때마침 거울을 지나던 암행어사가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찾아들었다. 들어가서 아들을 만나보니 자기와 함께 공부하던 사람인데 저를 못 알아보는 것이었다. 어사는 그 아들이 가짜임을 깨닫고 자기 친구이기도 한 진짜 아들을 찾아 나섰다.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던 어사는 마침내 어느 외지 남자에서 중이 된 친구를 발견했다. 어사가 친구에게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슬그머니 밖으로 나간 아들은 나무에 목을 매다 죽으려 했다. 어사는 친구를 만류한 뒤 그를 설득하여 함께 집으로 향하였다. 친구와 함께 집에 도착한 어사는 친구를 한쪽에 세워두고는 어사 출두해서 집안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리고 부자 며느리에게 가짜 아들을 불러놓고는 며느리에게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인지 물었다. 며느리는 제 남편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그러자 어사는 자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루 한 잔씩 술잔을 올리면 죄를 용서하겠다고 했다. 여자가 술잔을 차례로 돌릴 적 진짜 아들 앞에 이르자 아들의 손이 덜덜덜 떨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여자의 손이 덜덜덜 떨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여자의 간부라고 생각하고 수군될 적에 어사가 그 사람에게 꽃가를 벗어보고 얼굴을 내보이라고 말하였다. 그 얼굴을 내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이 뒤늦게 알고서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당황하고 있을 때 가짜 아들이 나서서 무릎을 꿇고서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실토했다. 모든 진실을 드러난 순간이었다. 진짜 아들은 가짜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있어서 나를 대신한 덕에 아버지 어머니가 살 수 있었다. 그냥 내 동생이 되어서 함께 살자꾸나. 그렇게 해서 진짜 아들은 가짜 아들과 결의의 형제를 맺은 뒤 아내와 함께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비는 양반 체면을 내세워 양식 한 번 구해오는 법이 없었다. 친정에 손을 벌리려 해도 몇 해 전 역병이 돌아 식구들이 모두 죽고 말았다. 그러니 비빌 언덕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까지 병을 얻어 자리를 보존하게 되었다. 끼니도 챙기기 어려운 형편에 시어머니 약값은 벙어리 아내의 등에 얹힌 큰 바위 덩어리였다. 제비새끼처럼 때만 되면 제대되며 입을 벌려대는 아이들도 못 먹어서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 와중에도 선비는 글만 읽었지 집안 사정을 조금도 살피려 하지 않았다. 그런 집안 살림을 혼자 꾸려가느라 벙어리 안에는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아내에겐 지금 당장 끼니와 시어머니 아깝도 문제였지만 얼마 후에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갈 선비의 여비가 더 큰 걱정거리였다. 그런데도 아내가 그런 걱정으로 잠을 이루든지 말든지 선비는 책만 읽는데 열중하였다.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전날 벙어리 아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남편이 과거를 보러 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딱한 사정을 아는 박물장수가 값을 후하게 쳐주었다. 집에는 당장 먹을 끼니조차 없었지만 그렇게 마련한 여비를 남편의 손에 쥐어주며 아내는 꼭 장원국제에서 돌아오길 바라며 웃으며 배웅해 주었다. 선비가 떠난 후 번영어리 아내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다. 머리카락을 자른 걸 시어머니가 알까봐
머리에는 항상 수건을 동여매고 있었다. 끼니도 끼니지만 겨울이 다가오는데 땔감이 하나도 없었다. 생각 끝에 벙어리 아내는 밤에 선비 옷을 입고 나가 나무를 해왔다. 먹을 것도 부실한데 낮에는 온갖 꾸준히를 다하고 밤에는 나무를 계속 하다 보니 몸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웬 남동생을 나무집 한 집을 내려놓고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그 남동네가 아들의 옷을 입은 며느리라는 걸 알 리가 없었다. 아들이 없는 틈을 타 며느리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당장 불러 요조를 내고 싶었지만 잘못하다가는 생사람을 잡으려 한다는 애맨소리를 들을까 봐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기로 했다. 그 대신 저녁 늦게까지 며느리 옆에 붙잡아 놓고 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안 그래도 온종일 일을 해서 몸이 천근만근인 며느리는 빨리 나무를 한 짐 해다 놓고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 내일 또 일을 할 텐데 시어머니가 붙어 있어 안절부절 못했다. 간신히 시어머니가 잠든 걸 확인한 며느리가 남자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나무를 해다 놓고 쪽잠을 자기 시작했다. 그런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도 벙어리 안에는 남편이 장원급제해서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어 기다리던 남편이 장원급제를 하여 돌아왔다. 벙어리 안에는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울컥 쏟았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재회가 정을 나누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선비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벙어리 안에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북으로 돌아가 밥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방으로 뛰어들어와 다짜고짜 벙어리 아내를 밖으로 끌고 나와 마당에 내동댕이 쳤다. 이 환영년 같으니라고 말도 못하는 병신 주제에 내가 없는 틈을 타 남동생을 끌어들여? 당장 내 눈앞에 사라져. 전후 사정을 모르는 선비는 어머니 말만 듣고 분노하여 벙어리 아내를 내쫓았다. 벙어리 아내가 아무리 매달리며 상황을 설명하라 했지만 몸짓으로 하는 말로는 설명이 될 수가 없었다. 날씨도 추운데 집에서 쫓겨난 벙어리 아내는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허약해진 몸으로 밤새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그만 얼어 죽고 말았다. 그날 밤 선비는 꿈을 꾸었다. 꿈에 장인 장모가 나타나 환한 얼굴로 사위를 꾸짖으며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꿈을 꾸다 놀란 선비는 방을 둘러보다가 아내가 입고 나무를 하느라 여기저기 찢겨진 자신의 옷을 눈에 띄었다. 아침이 되어 반신반의하던 선비가 밖으로 나가보니 벙어리 아내가 자기가 시집 올 때 온 참좋은 나무의 비녀를 꼭 잡은 채 담장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 죽어 있는 것이었다. 선비는 꿈속에서 장인이 한 말이 생각나서 얼른 아내가 머리에 두른 수건을 벗겨보았다. 장인의 말대로 머리를 잘라 팔아 봉돈 한 말이 되어 있었다. 선비는 그때서야 자신의 과거를 보러 갈 때 아내가 지어준 돈이 어떤 돈이었는지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해 왔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선비는 자신의 크나큰 잘못을 깨닫고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란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길로 버스에서 사직하고 내려왔다. 아내의 장례를 정중하게 치른 선비는 자신도 상투를 잘라버리고 아내처럼 나무를 해오며 어머니를 봉양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해서 지고 오다 보니 아내가 죽었던 자리에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아내가 죽었을 때
손에 꼭 잡고 있던 비녀와 같은 참중나무였다. 선비는 아내가 죽어서도 가족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 참중나무로 다시 태어나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 믿었다. 자식들도 그 참중나무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나무로 다시 태어나 자신들을 보고 있다고 믿고 정성껏 가꾸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으슥한 산길슭에 주막을 차리고 사는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슬아의 자식도 없이 끈끈이 가난하게 살림을 끌어가던 내외는 어느 날 갑자기 논밭을 사고 큰 기와집도 사고 하여 마을에서 이름난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내외는 부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그동안 없던 자식을 해마다 낳아 슬아에 새 아들을 두게 되었다. 내외는 금이야 오기야 귀엽게 키운 새 아들을 서당에 보내 글공부도 시켰다. 현자문을 떼고 사자서학을 배우고 동문선습, 명심보감을 다 외우고 또 높은 글을 배우고 난 새 아들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떠나는데 그런데 그들은 과거에도 한꺼번에 붙었다. 내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과거에 급제한 새 아들이 한양에서 돌아오는 날 내외는 마당에 잔치상을 차리고 풍악을 울리며 새 아들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말을 탄 새 아들은 풍악을 울리고 잔치상이 차려진 마당에 들어서면서 말에서 내리다 잘못하여 떨어져 그 자리에 모두 죽고 말았다. 잔치상이 차려놓고 풍악을 울리던 마당은 흥곡 소리가 가득 찬 초상집으로 변하고 말았다. 갑작스럽게 새 아들의 장사를 치르는 내외는 하도 억울하고 분해해 온님한테 찾아갔다. 온님, 이 온수를 갚아주십시오. 과거에 급제한 우리 새 아들의 목숨을 빼앗은 그 못된 귀신에게 온님께서 온수를 갚아주십시오. 온님은 어처구니가 없는 얼굴로 내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자네들 아들 셋을 한꺼번에 잃더니 실성을 한 것인가? 나는 이고을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지 영라대왕이나 귀신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니야. 내외는 힘없이 온님 앞에서 물러나왔다. 내외가 울고불고 하는 나가는 것을 보니 온님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어지, 귀신 한번 불러서 물어보기라도 해야겠다. 그러고는 이방을 불러들여 너는 오늘 쌀을 7번을 일고 7번을 씻어서 밥을 지어 밥상에 셋을 방죽 옆에 다리에 차려 놓아라. 하고는 먹을 가라 글밭 하나를 써서 이번에는 담이 큰 사령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너는 이 글을 오늘 밤 자정이 되면 방죽 옆 다리 위에 밥상에 받아놓고 있는 늙은이가 있을 테니 그에게 보여두려라. 오님은 온님이 말한 대로 정성스레 밥을 지어 방중 옆에 다리에 놓아놓고 자정이 되자 담이 큰 사령이 온님이 쓴 글발을 가지고 다리로 갔다. 다리에는 과연 온님이 말한 대로 밥상 앞에 놓인 늙은이 셋이 앉아 있었다. 새 늙은이는 글발을 읽고 나더니 시작하던 김에 대접도 잘 받았고 우리가 아무리 염라대왕이지만 남의 마을에 왔으니 이 마을의 온님을 만나보고 가는 것도 괜찮은 일이겠지 하고 중얼거리더니 사령의 뒤를 따라 온님에게로 왔다. 온님은 한밤중에 염라대왕을 방 안에 모시게 되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물었다. 아무리 사람 목숨을 다루는 염라대왕이시지만
과거에 금방 급제한 젊은 목숨 셋을 그것도 한꺼번에 빼앗아가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너무나 함부로 다루는 처사가 아닙니까? 어허, 원님, 우리가 함부로 사람 목숨을 다루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세 명이 다 된 사람만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막집 두뇌의 세 아들의 명도 다 태웠단 말씀입니까? 아무렴요. 아니 어떻게 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고도 나서 똑같이 명이 다 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온 세상에 희한한 일도 다 있습니다. 어허, 아직 모르시는군요. 주막집 내에 죽은 세 아들은 사실은 주막집 내에게 온수를 갚으려고 환생한 새 유기장수였습니다. 전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려드리지요. 20여 년 전 일입니다. 유기장수 셋이 그 두 뇌가 주막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뇌가 밤중에 유기장수들을 죽이고 그 돈을 빼앗은 뒤 시체를 마구간에다 묻었지요. 온통하게 죽은 유기장수 셋은 온수를 갚기 위해 주막집에 내 아들로 태어나 귀여운 자식으로 기쁨을 주었다가 갑자기 죽음으로써 두 뇌의 가슴에 슬픔의 칼을 꽂은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새 늙은이는 자취를 감추었다. 이튿날 원님은 사령들을 보내어 산기슭 주막집의 마구간에 파보도록 하였다. 그랬더니 과연 염라대왕이 말한 대로 유기장수 셋의 시신이 썩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원님은 곧 주막집 내외를 잡아들여 벌을 내렸다. 알았다. 어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그날은 마침 장이 서는 날이었다. 부자는 막내딸을 이끌고 가서 장으로 나갔다. 장판을 두루 살펴보다가 한구석에서 산중에 사는 숫구이 총각이 숯을 팔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리로 딸을 끌고 가서 더벅머리 수총각에다 딸을 덜컥 내맡겨 버렸다. 아, 이제 내 짝이다. 어디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살아보라라. 막내딸은 그만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 수구이 송각하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막내딸은 울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태연히 수구이 뒤를 따르는 것이었다. 길도 아닌 곳으로 한참 올라가는데 옹색하기가 그지없었다. 사는 집이라는 게 비바람만 가린 조그만 옥막집인데다 곱게 누우면 발이 집 밖으로 나갈 지경이었다. 그 오두막에서 허리를 다 꼬부라진 노파가 아들을 기다리며 아궁이에 불을 때 밥을 하고 있었다. 막내딸은 기가 탁 막혔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러자 허리 꼬부라진 노파가 고개를 떨면서 말했다. 아이고, 고운색 씨가 어떻게 밥을 하나? 걱정 마세요. 그럭저럭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저녁상을 차려 먹고서 치이고 나니 날이 어두워졌다. 잠을 자야 하는데 방이 딸랑 하나뿐이었다. 수기 총각이 여자한테 말했다. 색시는 어머니랑 방에서 주무시구려. 난 부엌에서 자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인이 방에서 자야지요. 제가 부엌에서 잘 테니 걱정 마세요. 꽃 같은 색시가 어떻게 부엌에서 주무시겠소? 방에서 주무시오. 그러자 막내딸이 웃으며 말했다. 그럴 것 없이 방에서 다 함께 자면 그만 아닙니까? 같이 잡시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 방에서 자게 되었다. 숙기 총각은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처녀한테는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런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소녀는 어느새 쿨쿨 잠이 들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숙구이가 수술국기 위에 숨막으로 올라가고 막내딸과 노파는 집에 남아 있었다. 막내딸이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치우고 빨래까지 하고 나니 어느새 점심밥을 나갈 시간이 되었다. 노파가 밥꼬리를 이려고 하자 막내딸이 나서서 빼앗았다. 노인네가 이걸 이고 어디를 가신단 말씀입니까? 제가 다녀올게요. 막내딸은 숨막을 잃어 밥꼬리를 내려놓고서 숯가마를 가만히 살펴보았다. 가마궁의 양쪽으로 기둥을 세우고 이맛돌을 올려놓았는데 가만히 보니 뭐가 좀 이상했다. 그을음에 덮여 거무스름한 속으로 누런 빛이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여겨서 그 그을음을 긁어내고서 보니 그 이맛돌이 황금이 분명했다. 에이 참, 눈앞에 황금을 못 알아보고서 초고생을 하다니. 막내딸은 밥을 다 먹고서 배를 문질고 있는 수구이한테 가서 숯가마를 가리켰다. 숯은 그만두고 저 아궁이 이맛돌을 빼서 장에다 갖다 파세요. 아니 그걸 빼다니. 내가 온 산을 뒤져서 겨우 마음에 든 걸 찾아냈는데 그냥 믿고서 내 말대로 하세요. 누가 얼마냐고 묻거든 그냥 제 값을 달라고만 하세요. 숙구이는 예쁜 새신말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 이마술을 빼서 지게에 짊어지고 장으로 나갔다. 장에다 돌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값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허긴 숙구이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돌멩이를 사간다. 그럭저럭 때가 늦어서 숙구이가 돌을 치우려고 하는데 어떤 노인이 다가와서 물었다. 여보게, 그 물건 팔 건가? 아, 팔 거니까 내놓았겠죠? 그래, 값은 얼마인가? 따로 값이 있는 물건이 아니니 그냥 제 값만 주시구려. 그러자 노인이 말하였다. 알았네. 물건을 지고서 따라오게. 노인의 집을 이루고 보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다. 노인이 돌을 내려놓고 값을 쳐주는데 숙구의 눈이 동그랗게졌다. 빗짝에 가득 들어있는 돈을 통째로 실어주려고 쓰니 말이다. 이거면 되겠지? 그쵸, 제값만. 그러자 노인은 덧장에 숨겨놓았던 돈빼미를 하나 더 꺼내서 얹어주었다. 이 정도면 값이 될 게야. 수그의 총각은 돈을 지게에 하나 가득 짊어진 채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막내딸은 별로 많이 놀라지도 않고서 돈을 헤아렸다. 다행히 임자를 잘 만났군요. 이게 우리 복이에요. 다음 날 새숙구는 오두막을 정리하고 산기슭으로 내려와 넓은 땅을 샀다. 그리고 목수를 동원해서 빛이 번쩍번쩍하게 나는 커다란 기와집을 지었다. 집안에는 귀한 살림도구와 의복, 먹을거리를 두루 갖추었다. 그런 다음 막내딸은 숙구이에게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공부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숙구이는 번듯한 선비로 탈바꿈했다. 막내딸은 문득 친정 식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 시작했다. 편지를 써서 인편을 보냈더니 벌써 집을 팔고 떠났다고 하니 소식이 돌아왔다. 떠드는 소문에 의하면 집이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공연히 쓸데없는 유세를 하시더니 막내딸은 남편을 청하여 성대하게 거지 잔치를 열었다. 나라 안에 모든 거지들이 다 와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잔치를 열었다. 막내딸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일째 되는 날 친정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지 중에서도 산거지 차림으로 잔치에 찾아들었다.
거지들이 여러 줄로 줄을 서서 밥상을 기다리는데 하필이면 두 사람 앞에서 음식이 뚝 끊겼다. 다시 다른 줄로 가서 서니 이번에도 그 앞에서 음식이 뚝 끊겼다. 그러기를 세 번이나 하자 두 사람은 그만 바닥에 바닥 앉아 울고 말았다. 아이고, 우리는 얻어먹을 법도 없으니 이게 웬일인고. 그러자 막내딸이 나와서 울고 있는 두 사람의 소매를 이끌었다. 우리가 사람들을 빠짐없이 대접하는 터인데 이게 웬 울음이란 말이오. 특별히 한 상을 차려줄 테니 안에 들어가시지요. 방 안에는 특별히 차린 진수성찬이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음식을 보자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집어먹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음식을 다 먹고 나자 막내딸이 눈물을 지으며 말하였다. 어머니 아버지, 어찌 딸을 눈앞에 두고도 모르신단 말이오. 그 말을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안주인을 바라보았다. 살펴보니 정말로 옛날에 버리다시피 쑥구인한테 내맡겼던 막내딸이 눈앞에 앉아 있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두 사람은 딸의 손을 잡은 채 말을 못하고 주르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울지 마세요. 이제 됐습니다. 여기서 저하고 함께 살아요. 막내딸은 두 사람을 이끌고 나와 여기저기 집안 구경을 시켜주었다. 대문간에 이르자 막내딸이 말하였다. 이 소리 한번 들어보셔요. 막내딸이 대문을 슬쩍 밀었다 닫았다. 그랬더니 그 문에서 내복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다시 문을 빠르게 열었다 닫았다 하니 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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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복.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만 감탄해서 너털음숨을 웃고 말았다. 그래, 복이로구나. 내 복이야. 그 후 막내딸은 시어머니와 친정부모를 함께 모시고 두 언니 살림까지 돌보며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신라 백성도 왜구도 죽이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5만 명 살생이라 훈제를 스스로 짊어지겠다는 결심이 서자 오녀 스님은 자기의 집착에 벗어나 후련하는 듯 두 눈을 크게 떴다. 저 멀리 수평선에 까만 점들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 점들은 배로 변하며 바다를 까맣게 뒤엎었다. 외구의 대병선들이었다. 때는 신라 신문한 5년이었다. 대마도를 거점으로 한 외국의 해적들은 해마다 신라의 동해안 지방을 침략하여 약탈과 방화, 살인을 자행했다. 이럴 때마다 태평사고를 보내던 신라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곤 했다. 그들을 막기 위해 신라 조정에서는 배를 만들고 군사를 길렀다. 그러자 왜구는 몇 년 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다. 왜구의 침입이 뜸해지자 신라는 다시 안일해졌다. 그 틈을 노려 왜구의 대병선 신단은 물밀듯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오만 대군으로 쳐들어온 왜구는 일로 서라별을 향해 진격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 그들은 동해와 울산바다 앞에 배를 대고 첩자를 풀어 놓았다. 오녀 스님은 이러한 왜구의 움직임을 이미 다 헤아리고 있었다. 스님은 눈을 감았다. 그의 나이 어느덧 60세. 그가 이제 하는 일이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보살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피란 많았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20살 젊은 나이에 구둣길에 올라 중국으로 가던 중 해골의 고인물을 마시고 호련 자성을 깨달은 지 어언 40년. 공주와의 사랑,
도둑대화 생활, 온갖 만행과 행각을 겪었으나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일찍이 없었다. 오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오늘 스님은 신라 장군기를 바다 위에 세워놓고 암자를 돌아왔다. 그는 눈이 빛나고 입은 굳게 가물어져 있었다. 대선아, 너 저 아래 마을 어부에 가면 길손 두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스님? 그냥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니라. 마을 어귀에 당도한 대성사미는 몇 사람들을 발견했다. 등을 보이고 있는 그들이 스님께서 말한 길손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들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강공기가 펄럭이는 걸 보니 필시 신라의 군대가 있을 것일세. 그냥 돌아가세. 이봐, 저 선벽 안에는 신라 군대가 있다면 저렇게 조용할 수가 있지 않은가? 길에 군사가 지나간 흔적도 없고 마을의 사람들이 편안하기만 하니 성벽 안에 군대가 있을 리가 없네. 하지만 저 장군기는 뭔가 곡절이 있어 세워지는 것 같으니 올라가 알아보세. 두 사람을 잇고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삼이승은 그 뒤를 따랐다. 산 두쪽쯤 오른 그들은 길을 잃었다. 주위를 살피던 그들은 저만치서 서 있는 삼이승을 발견하고는 손짓해서 불렀다. 우리는 뱃사람인데 길을 잃었구나. 저기 장공기가 있는 곳으로 가려는데 안내를 좀 해주겠나? 그러지요. 저 절은 제가 살고 있는 미르감이에요. 함께 가시죠. 고맙다. 그런데 저 깃발은 무슨 깃발이지? 저 근처에 군사들이 있는 게냐? 아니요. 그들은 외구의 첩자라고 생각한 대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저 뒷산 성벽 안에도 군사들이 없니?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없을 거예요. 봐라. 내가 없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럴까? 두 녀석이 쓱 돌아서서 산 아래로 막 다시 내려가는데 장군기가 세워져 있는 바위 위에 오녀 스님이 우렁찬 모습이 나타났다. 여보시오. 두 분 길소는 잠깐 불렀다 가시오. 저 스님, 저희들은 바빠서 그만 돌아가렵니다. 다음 날 찾아뵙지요. 어허, 모처럼 오셨는데 그냥 가시다니요. 대선아, 어서 모셔오너라. 이봐, 그냥 달아나는 게 어때? 아니야, 달아나면 의심을 살 테이니 구경이나 해보자. 작은 소리로 속삭이던 두 녀석은 천천히 오녀 스님 앞으로 다가갔다.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스님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디서 오셨소? 기장에서 왔습니다. 기장? 그럼 외구를 보았겠군. 외구라니요. 못 봤는데요. 못 봤다니 너희가 바로 외인이 아니고 무엇이냐? 스님이 호통을 치자 한 녀석이 재빨리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 휘둘렀다. 그 순간 내 이놈! 하는 일성과 함께 오녀 스님이 그의 어깨를 때렸다. 그는 짧은 비명을 토하며 꼬꾸라져 정신을 잃었다. 그것을 본 나머지 한 녀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살려달라고 목숨을 빌었다. 이윽고 쓰러졌던 녀석이 정신을 차리자 스님은 그들 앞에 호려병 5개를 나란히 놓고는 말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무사할 것이나 만약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물론 5만 명의 도둑들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스님은 붓을 들어 호려병 2개의 목에 동그란 금을 그었다.
그랬더니 그 두 녀석의 목을 감싸치면서 고통스러워했다. 놀랍게도 그들의 목에는 호러병에서 그려진 것과 똑같은 핀멍 자국이 들어 있었다. 그들의 공포를 떨면서 엎드려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다. 스님은 남은 호러병 세 개의 동그라미를 그려 그들에게 주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너희 제장에게 주면서 말하여라. 만약 이 밤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그 여성은 즉시 대장으로 가서 호루병을 내보이며 오녀 스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 뭐가 어째? 이따위 호루병을 갖고 나를 노리는 게냐? 화가 치밀어 오른 대장은 장검을 뽑아 호루병을 목을 내려쳤다. 헌데 호루병의 목이 달리는 순간 대장의 목도 꺾이고 피를 토하며 숨이 졌다. 때문에 왜구들은 크게 놀라며 급히 닷을 올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지금도 동네 법원사에 있는 금전사 중턱에 있는 오녀대 바위가 있고 당시 장군기를 세웠던 자리를 움푹 파인 곳이라 볼 수 있다. 거기에 오리쯤 올라가면 미르감이 있고 그 뒤에 성벽이 있어 오녀 스님이 신비한 신통력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